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머릿속이 늘 복잡하다면, 우울증에 시달리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울증에 타격받지 않는다. 우울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 우울증에 맞서 싸울 수가 있다. 또한 우울한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이 믿기 힘들지도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울증이 정서적 위기나 뇌에 있는 화학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는 우리가 우울증을 피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도 없다. 우리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관계없이 우울증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확고한 의견이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몸과 영혼에 상처를 입는다. 위기와 패배, 아픔, 실망 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고통, 비탄, 두려움, 슬픔, 좌절, 분노도 느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우울증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사용하는 전략에 있다. 부적절한 전략을 쓰면 곧장 우울한 기운에 빠지지만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배워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이 전략이 바로 메타인지 치료이다. 내가 내담자들에게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우울 증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면 일부는 큰 부담감을 느끼며 그럼 이제 상태가 나아지는 건 오롯이 저에게 달린 건가요? 라고 묻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적절한 도움만 받으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타샤, 메테, 레이프, 베릿의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 그들은 6회에서 12회의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후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메타인지 치료를 시작으로 우리는 마침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얘기해야 한다고 믿는 아주 오래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잔재를 떨쳐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미묘하게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지치료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어린 시절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 메타인지 치료는 심리학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치료법을 활용한다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끊임없이 자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메타인지 치료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치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메타인지 치료를 기존 치료 형태와 반대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감정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아야만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타인지 치료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처리할 때 우울증의 증상이 일어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우울한 상태로 몰아넣을 위험이 커진다.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거나 우울한 상태에 빠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오래 곱씹게 되고 우울증에 대해 더 깊게 분석하고 사고하면서 이런 상태는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생각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오늘날 메타인지 치료는 우울증 치료의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며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국민보험공단은 일반적인 불안 증세의 치료법 하나로 메타인지 치료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곧 더 많은 국가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치료법으로 메타인지 치료를 권고하게 될 것이다. 사실 내가 메타인지 치료 분야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른 연구원들과 심리학자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연구 결과 덕분이었다. 나는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는 에이드리안 웰스 교수의 연구에 큰 영감을 받았다. 이는 인지치료를 포함한 다른 치료법들보다 훨씬 높은 회복률이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결과는 주로 소규모 연구와 실험으로 얻은 것이었다. 나는 메타인지 치료가 내 상담센터의 표적 집단에 적용됐을 때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웰스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내 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하러 온 내담자들과 함께 이른바 유효성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즉, 나는 메타인지 치료의 직접적인 효과를 볼 생각이었다. 우선 우울증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모든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생각이나 현재 생활 환경, 타인과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둔 인지치료와 다른 치료법들을 활용했을 때는 약 50%의 내담자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머지 50%의 내담자는 그렇다 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웰스 박사가 얻은 놀라운 성과를 덴마크인에게서도 얻을 수 있을지 연구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1대1 실험으로 시작한 후, 이후에는 대규모의 무작위 실험으로 실시되었다. 내담자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이 치료를 받기 몇 주 전부터 참가자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했다. 나는 동료와 함께 에이드리안 웰스 박사의 감독하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4명의 덴마크인에게 메타인지 치료를 시행했다. 4명의 참가자들은 처음에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다. 5에서 10일의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후 3명은 우울증에서 회복했고 1명은 가벼운 우울 증상을 보였다. 6개월 후 4명의 참가자들은 치료 효과를 유지하며 모두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고 이 실험은 현재 스칸디나비안 심리학 저널에 실렸다. 1대1 실험을 마친 후 나는 6년에 걸쳐 우울증을 앓는 174명의 덴마크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2집단으로 나뉘어 한 집단은 인지치료를 받고 다른 집단은 메타인지 치료를 받았다. 연구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메타인지 치료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었다. 치료가 끝날 때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환자의 74%는 무증상인 반면 인지 치료를 받은 환자는 무증상 상태가 52%에 불과했다.
치료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지 다시 살펴봤다. 인지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56%로 그쳤지만 메타인지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74%는 여전히 우울증이 없었다. 내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심리학자 로저 하겐이 이끄는 몇 명의 노르웨이 연구원들도 우울증을 앓는 39명의 노르웨이인을 대상으로 메타인지 치료의 효과를 연구했다. 이번에도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70~80%의 참가자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6개월 후 후속 평가에서도 같은 수의 참가자들이 우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위의 실험들로 얻은 결과는 현재까지 메타인지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조절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리치료사들은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치료법은 환자의 마음에 쌓여 있다고 믿는 트라우마와 나쁜 경험들을 받아들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치료법이 반복되고 있을 때 에이드리안 웰스와 그의 동료인 제럴드 매튜스는 1990년대 초 수년의 연구 끝에 인간의 정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조절된다고 발표했다. 인간의 육체가 저절로 치유될 수 있듯이 정신도 마찬가지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육체는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져도 저절로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흘러도 곧 피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상처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꽤 빠른 속도로 치유된다. 하지만 상처를 만지거나 긁고 문지르면 깨끗하게 아물지 않는다. 감염되거나 흉터가 생기면서 더 악화할 위험이 있다. 웰스와 매튜스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마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혼이나 사고, 화재처럼 불쾌하고 불행한 경험의 여파로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레 이런 경험에 집중된다. 과거의 불행한 경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나 이미지의 형태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를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비탄, 두려움, 슬픔, 실망, 분노에 사로잡힌다. 마치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직후에는 마음을 다쳐 고통스럽다. 무릎에 난 상처를 계속 건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레 낫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생각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정을 더 키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치유된다.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등이 가끔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아 두거나 억누르거나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다시 사라질 것이다. 그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한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꺼내어 보지만 않는다면 다 흩어질 것이다. 이 새로운 해석은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종지부를 찍는다. 인간의 마음에는 원래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본다면 도대체 왜 인생의 위기를 겪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우울증에 걸리는 걸까? 마음은 3단계로 작용한다. 웰스는 처리되지 않은 부정적 경험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반하여 웰스와 매튜스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했다. 만약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울증을 유발하는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연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메타인지 모델로 이어졌다. SREF 모델은 마음이 3단계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위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충동, 생각, 감정이 떠오른다. 우리가 이런 충동과 생각,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이들은 일시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저절로 사라진다. 중간 전략 단계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다. 상위의 메타인지 단계는 가능성 있는 전략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포함한다. 이제 각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위 단계, 생각이 떠오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생성하는 자신에 대한 수천 가지의 메타인지적 신념, 충동, 생각, 심상, 감정, 기억에 타격을 받는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연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과 만남, 사건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했던 연인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신도 모르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 과거 경험에 의해 자동으로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형상이며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우리의 기분과 안녕을 결정한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중간 전략 단계에서 결정된다. 중간 전략 단계, 사라지거나 반복되거나. 이 단계는 통제할 수 없는 하위 단계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전략들을 포함한다. 이 전략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일시적으로 떠오르다 사라질지 아니면 우리의 의식에 남아 계속 반복될지 결정된다. 반추나 걱정과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생각의 흐름을 지속시킨다. 우리는 메타인지 지식에서 선택하는 자발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하위 단계의 충동을 의식적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면 이를 처리하는 전략은 분석이 될 것이다. 당신의 지성을 활용하여 사라진 열정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의 지식이나 만남, 사건, 경험 등을 분석한다. 바뀐 게 무엇인지 질문한다. 어쩌면 직업을 바꿀 때가 된 걸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업계의 일을 도전해봐야 할까?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만약 당신의 문제 해결 전략으로 해결책을 얻었다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분석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숙고는 더 깊은 사색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민하느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뺏긴다. 과연 내가 다시 대학교에 다닐 형편이 될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전학해야 하는 건 아닐까? 메타인지 신념 단계. 선택하다. 우리가 충동이나 생각,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의지하는 신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개별적으로 다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떤 생각은 처리하고 어떤 생각은 처리하지 않을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면 내가 왜 해고당했을까? 라고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타당한 행동이다. 우리는 반추를 통해 그것의 의미나 원인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추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하루에 2시간 혹은 10시간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은 각자의 의지로 벗어난 일로 느낀다. 메타인지 신념은 우리가 반추에 굴복할지 아니면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느낄지 결정한다. 그래서 메타인지 신념 단계는 생각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다고 믿는다거나 생각의 흐름에 대한 전략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여성 내담자의 사례를 들어 SREF 모델을 설명하려 한다. 그들은 아이들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명절에는 어느 부모와 함께 지낼지,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지낼 때마다 매일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가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있는지 걱정했다.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 그녀였기에 과연 자신이 좋은 엄마가 맞는지도 늘 생각했다. 이 모든 생각은 자동적 사고로서 그녀 마음속 하위 단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에 놀랐다. 매일 그녀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자리에 앉아 신중히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써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런 반추와 전략적 계획은 마음의 중간 전략적 단계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하루에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혹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계속 생각에 빠졌다. 또한 충분한 시간 동안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래 생각하는 행위가 실제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이 덜 고통스러워지고 언젠가 사라지길 바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처리했다. 또한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자신이 좋은 엄마였다고 믿게 되길 바랐다. 반추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유용한 행위라고 믿는 이런 메타인지 신념들은 마음의 메타인지 신념 단계에서 발견된다. 삶에 대처하는 연습. 우리가 반추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자전거 타는 법을 글로 배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연습이 필요하다. 보조바퀴 없이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믿어야만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삶은 우리에게 촉발 사고를 유발하는 사건들을 계속 던져준다. 내담자들이 거리를 두는 마음 챙김을 편하게 실천할 수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촉발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 맞닥뜨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촉발 사고에 대한 반응을 통제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통제력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반응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삶을 피하지 않고 매일 삶에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